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아유 경지. 일본 경제의 부흥과 위기.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국가 일본. IMF 기준 2024년 4월 예측치로도 심각한 엔저가 지속되어 1인당 GDP가 대한민국에게 추월당하여 여기에 대만과 스페인, 슬로베니아에게도 추월을 허용하였다. 6. 국가부채 규모. 2022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D2 비율은 약 261%로 독보적인 세계 1위이며 J12와 T 빌초단기채를 합산한 일본 국채의 규모는 2023년 12월 기준 무려 1200조엔을 돌파하였다. 1980년대 일본 거품 경제가 붕괴하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40에서 50% 선이었다.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로 상쇄시키려던 미국의 체질 개선 압박과 효고현 남부 지진, 1997년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물론 민간과 기관 및 해외 투자 자산들에 대한 손실이 누적되면서 일본 금융사들이 대거 파산하였으며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디플레이션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빌려와 공적 자금으로 민간에 투입했으나 정부 투자는 큰 실패로 돌아갔고 단 5년 만인 2002년에 처음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돌파하고 이후로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불과 9년 뒤인 2011년에는 GDP 대비 200%를 돌파하고야 말았다. 결국 2018년 5월 4일 일본 내각부는 일본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의 잔액이 2017년 연말 기준으로 1042조엔에 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의 국공채 발행 잔액은 2002년 601조 엔이었지만 2017년까지 15년 동안 73.4%나 늘어났다. 동일본 대지진 극복 등을 이유로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양적 완화가 계속 시행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사상 첫 일경을 돌파함에 따라 국공채 발행액이 이 같은 속도로 계속 늘어날 경우 앞으로 10년 후에 국가부도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단, 현대 어느 선진국이든 부채의 절대적인 액수 자체는 늘어가는 게 필연적으로 여겨지지만 부채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GDP 대비 비중이 급증하는 걸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일본의 부채 정책 또한 GDP 대비 부채율의 증가를 억제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IMF 통계에 따르면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014년 236.1% 11조 4,510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15년 231.3% 10조 1,540억 달러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반전해 2017년 236.4% 11조 5,13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 236% 12조 2,010억 달러로 하락하였으며 2019년 4월 IMF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 후인 2023년에 238%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국가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규모가 548조 9천억엔 약 5,404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2016년도 일본 명목 GDP 539조 엔이었던데 비추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거의 226%로 다소간 부채 비율을 줄이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여전히 부채 비율을 크게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리고 이후 2019년에 이르기까지 OECD 내에서 순증가율을 평균 이하로 억제하며 발행한 부채를 지속적으로 일본은행이 매입하여 사실상 소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일본의 정부 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의 255.2%로 기록되었다. 일본의 정부 부채 대 GDP 비율은 198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148.49%였으며 202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260.10%를 기록했고 1980년에는 기록상 최저치인 50.60%를 기록했다. 파산 위험성. 단기적 전망. 결론부터 말하면 근시일 내에는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일본 국채 보유자의 거의 대부분이 내국인인 특수성은 일본의 파산 위험성을 낮추는 큰 요인이다. 보통 무위험 자산은 미국 국채와 내국채를 일컫는다. 일본 재무성이 매년 공개하는 증권 투자 잔고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초단기채인 T빌 포함 일본 국가부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2023년 기준 약 13.5%로 나머지 86.5%는 일본은행을 비롯하여 일본 내 은행, 보험사, 연기금, 일본 국민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국채 금리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인들의 저축을 사실상 정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정부 부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GDP 대비 270% 수준까지 폭증하면서 국채 이자율 1%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일본 정부는 마이너스 기준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철저히 합리적인 경제시장이라면 두 가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본 국민이나 일본 내 금융기관이 일본보다 높은 금리를 쳐줄 해외 투자처로 자본을 이동시켜 일본이 국채 만기가 닥쳤을 때 신규 국채를 발행하여 차환하려는 시도가 무의로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둘째, 차환이 막힌 일본이 상환을 위해 해외 순자산을 대량 매각하여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실현되지 않고 일본인들이 이득이 되지 않는 일본 내 금융기관 예금을 유지하는 이유는 일본의 장기 불황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금이 이익이 되려면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을 상회해야 한다. BOJ는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시중은행 평균 이자율이 0.001%인 상황이라 이자율은 0%라 봐도 무방하나. 반대로 일본은 인플레이션은커녕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장기 불황인지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득이긴 이득이다. 이것이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자율이고 자시고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 디플레이션은 현대 경제의 핵심인 소비 행위를 위축시킨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저축을 빌려 일본 경제에 투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즉, 다른 고수익 투자처로 대거 자본 유출이 일어날 정도의 역동성이 있었다면 이렇게나 국채를 찍어낼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합리적이지 못해서 일본 국채를 산다는 주장도 있으나 일본인의 높은 안전자산 선호도와 일본의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을 간과한 것이다. 일본 국채의 수익률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이고 마이너스 금리를 책정하면서 15년물까지는 마이너스다. 그런데도 5% 수준을 유지하던 외국인 국채 보유 비율은 2017년까지 꾸준히 늘어 10%를 넘었다. 글로벌 초저금리의 영향 속에서 안정성이 높은 일본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는 상황이라는 의미고 안정자산을 선호하는 성향이 일본인만의 유별난 특성도 아니라는 의미다. 또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국채 만기를 고르게 설정하였기에 국채 차환이 막히는 문제가 장기화되면 이를 사전에 알고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극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은 한없이 작다. 만약 일본의 파산이 현실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태는 세계 경제에 그리스 경제위기와는 비교를 불허하는 핵폭탄을 떨어뜨릴 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유사시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통화스와프를 비롯한 조약 체결에 적극적이며 큰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오히려 우위에 서는 것은 타국 통화가 아니라 손꼽히는 안전자산인 엔화이고 일본의 달러 보유고 역시 중국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협정에서 딱히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도 여러 국가와 원활히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는데 미국은 통화스와프에 매우 인색한 나라인 동시에 기축 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국가임에도 무제한 무기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을 정도다. 이렇게 일본의 유동성 위기가 닥칠 경우 주변국들이 해결해줄 가능성이 높고 다같이 유동성 위기가 와서 망한다면 미국도 망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런 걸 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파산을 걱정하기도 하는데 다른 나라만 보더라도 자국 중앙은행에 돈을 빌려 감당 안 되면 디폴트한 곳들이 있다. 디폴트를 하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져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 폭등이 오지만 역사적으로도 디폴트를 여러 번 한 나라들은 정말 많다. 하지만 현재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는 나라도 있다. 역사적으로 망한 나라들을 부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내부 분열로 인한 전쟁으로 망했다. 미국과 일본은 서로 다르다. 극단적으로 미국이 디폴트 선언한다고 외부에서 자원으로 대신 받아간다고 쳐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미국은 강대국이고 영토가 넓고 산유국의 자원이 많은 나라다. 하지만 일본은 영토 크기와 자원이 미국만큼인 강대국이 아니며 산유국도 아니다. 장기적 전망. 피터 팹는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2041년에는 일본이 부채 이자 상환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세수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 이걸 메우기 위해서 정크 본드를 발행하다가 부채의 함정에 빠져서 파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미국 부동산 버블의 위험을 예견하기도 한 투자가 짐 로저스는 일본의 전망이 좋지 않아서 일본 주식은 모두 매각했다. 일본 관련 재산은 주식이나 돈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2050년 일본은 범죄 대국이 된다. 일본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50년이나 100년 후에 사라져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짐 로저스는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했다. 반면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일본은 그리스 같은 채무 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일본의 경제 정책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 크루그먼은 재정 균형을 하기 위한 소비세 인상도 반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기업이라면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장래 증세를 하거나 세출을 삭감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서 파산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류 경제학 이론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현대화폐 이론을 주장하는 미국 학자들은 일본이 지금보다 지출을 늘려도 파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으로 일본 경제의 부흥과 위기였습니다.